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많이들 말하시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 역시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이 우리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많은 일을 겪으며 다가오지 않은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직접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40 중반이 되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는 최대한 현실을 즐기며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가장 저답게 살아가려고 하죠.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살게 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전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까지 항상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원망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려고 했죠. 그리고 제 인생을 개척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대학을 나와 번듯한 기업에 취업을 해서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매년 오르는 대학 등록금 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게 느껴졌어요. 결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노선을 돌리게 되었죠. 일찍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왕이면 평생 다닐 수 있는 전문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직업을 알아보다 알게 된 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성인이 되면 바로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돈 버는데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죠. 또 의료인으로서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자 한다면 돈을 모아 간호대에 입학해 간호사로 전향하면 되었으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간호학원을 다니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 시험은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자격증 시험에 붙은 저는 곧바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착실히 병원 생활을 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업무를 보는 건 아니었지만 병원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 간호대를 목표로 등록금을 모으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한 분을 병원에서 만나게 되며 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병원을 자주 찾아오시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표정을 구기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 저를 좋아해 주셨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저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독서실에서 대학 입시를 공부를 하고 나오는 저를 보시고는 더 관심을 나타내 주셨죠. 그때 그분이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전부 대답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살아서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거절을 해도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아주머니를 마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쉬는 날을 물어보시더니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 환자분과 밖에서 따로 만나다 무슨 소문이라도 나고 문제라도 생길까 싶어서 안 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그 거절 이후에도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밥 한 끼를 사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이게 제안을 하셨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쉬는 날 아주머니를 뵙기로 약속을 했죠. 아주머니와 만나기로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아주머니와 함께 웬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거죠. 아주머니께서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걸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저에게 아들 자랑을 많이 더 하시는 아주머니로 인해 그 자리가 많이 불편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찾는 분이었으니까요. 혹시 이번 일을 트집 잡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들의 자랑을 늘어놓던 아주머니께서는 급기야 저와 아들만을 두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떠나시자 아들 지용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불러내셨을 텐데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자리인데요. 어색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서로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지용씨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한 제가
먼저 몇 마디를 건네게 되었고 그 뒤로 물고가 트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황당하게 만나게 된 사람과 보낸 시간치고는 제법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호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딱 아주머니 기분이 상하지 않게만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지용씨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든다며 며느리를 삼고 싶다 말씀하셨죠. 내가 지혜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얼마나 마음에 들면 우리 아들과 이어주려고 하겠어. 우리 아들 쑥맥이라서 그렇지 정말 괜찮은 애야. 말이 없는 건 걔가 남중남고 공대를 나와서 그래. 여자 많이 만난 남자가 뭐가 좋겠어.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여자만 아는 사람이 최고지. 그러니까 몇 번만 더 만나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남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지용씨를 몇 번 더 만나보게 되었죠. 그래도 그 다음번 만남은 좀 더 수월했습니다. 이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끊김없이 대화를 했었죠. 그리고 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본래 배려심이 많은 건지 몰라도 지용씨와 만나는 내내 공주 대접을 받듯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남자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저로서는 그런 지용씨의 모습이 좋았죠. 이후 지용씨와 저는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용씨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계속 저에게 호감을 보이면서도 감질나게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죠. 우리 두 사람의 연애도 비슷했습니다. 제 주도하에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도 연애가 제법 잘 맞아서 오랫동안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을 먼저 꺼내셨죠. 솔직히 저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면 지용씨와 할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저는 결혼보다 제 미래가 먼저였습니다. 연애 때문에 2차례 수능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간호대를 나와 간호사가 되려고 했죠. 또 모자란 저희 집 형편도 제가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두 분께서는 저에게 결혼 후에도 간호대 진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결혼을 부추기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두 분의 경제력을 뽐내듯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너 간호사 될 때까지 지원해주면 되겠니?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대학 가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마. 우리 집이 그 정도 능력은 된다. 네 시아버님 될 사람이 사업을 하셨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고 넌 우리 집 며느리 지용이 아내가 되어주면 돼. 이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시부모님께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선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여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아이라도 덜컥 생기면 어쩌나 싶었고 두 분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그땐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결혼을 고민할 만큼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했지만 제 미래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두 분의 말씀을 믿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의 형편이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보다는 나은 형편이긴 했지만 저에게 결혼 후에도 간호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공부를 지원해 주실 만큼의 형편은 아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빨리 취득의 형편을 눈치챈 것을 알곤 민망해하시며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변명을 하셨습니다. 가희야, 혹시 우리가 약속한 걸 안 지켜질까봐 걱정이라면 염려 말아라. 지금 잠깐 네 시아버님 일이 꼬여서 그래. 우리가 물품은 다 남겨줬거든? 그래서 이제 정산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잠깐 힘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어.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저에게 먼저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며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맨 처음 시댁이 저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 보고 하는 결혼도 아니고 결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 시부모님께서 오죽 아들을 저와 결혼시키고 싶으셨으면 저러나 싶어서 거짓말이든 뭐든 없던 일로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힘든 시댁 형편으로 인해서 신혼집 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다니던 병원의 환경과 수입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굳이 멀리 가고 싶지 않았고, 남편 역시 다니던 회사가 원래 살던 곳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모아둔 돈과 제 돈으로는 신혼집을 구하는 게 무리였죠. 시댁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시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저를 말렸지만 전 괜찮을 거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시부모님 두 분께서 저를 결혼 전부터 워낙 좋아하셨으니 시집살이를 살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두 사람 모두 하루를 더 쉬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새벽 어머님께서 남편과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서는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남편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전 시댁에서 처음 잠을 청하는 날이라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크도 어떤 기척도 없이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시더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자식들 방이라고 하지만 노크도 없이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 일어나 있었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래, 얼른 준비해서 밖으로 나와라. 네? 밖으로요? 그래, 얼른 아침상 차릴 준비해야지. 너네 아버님 일찍이 나가시잖아. 그때 시간이 새벽 4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거기다 몇 시간 전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였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더라도 그날 하루 정도는 쉬게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바로 밖으로 나와 음식 준비를 하자고 말씀하셨죠. 출근하시는 아버님 밥상을 차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입장에 더 차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를 쳐다만 보시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여기 음식할 것들 다 준비해놨다. 해봐라. 네? 저 혼자서요? 내가 네 실력을 모르잖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지 보려고 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나도 도울 테니까 우선은 너 혼자 해봐라. 시아버님 출근길 식사를 저 혼자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음식에 자신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아직 아버님 입맛도 모르고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마음대로 요리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어머님을 쳐다만 봤는데 어머님 역시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그리고 어서 하라는 듯 손짓을 하셨죠. 결국 잔뜩 긴장을 하며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주방 때문에 힘들었고 자고 있는 나머지 가족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히 움직이다 보니 음식하는 게 전보다 몇 배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가까스로 아버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상을 차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아버님께서 처음 차린 밥상에 칭찬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설거지마저 끝내놓고 보니 벌써 7시가 되어 있었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진이 빠져 저는 정작 제가 한 아침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눈을 붙인 뒤 또다시 저를 깨우는 어머님으로 인해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저녁상을 차려야 했고요. 이게 시댁에 도착해 단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보다 더한 건 이 이후로 쭉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였죠. 제가 가정주부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말, 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출근하기 전까지 그 잠깐 집안일을 해야 했고요.
일찍 퇴근을 했을 땐 저녁 식사 준비를, 늦게 마쳤을 땐 남아있는 집안일을 해야 되었죠. 병원이 일찍 끝나거나 쉬는 주말은 한 주 동안 밀려있던 집안일들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필 야근도 없는 직장이다 보니 제사 준비는 저 혼자 거의 다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꼭 다른 핑계거리를 말하시며 저에게 모든 일을 시키셨죠. 내가 너 안 도와주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아라. 나도 네가 오기 전까지는 이 집안일 전부를 혼자서 해왔었으니 이렇게 해야 너도 빨리 손에 익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없어도 헷갈리지 않고 예전부터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방식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네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 나중 되면 내가 옆에서 말로 거들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 거다. 사람이 없어야 소중한 걸 아는 법이니까 얘 저거 지금 저거 뒤집어야 되겠네. 이쯤 되니 제가 이 집 노예로 들어온 건지 며느리로 들어온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시부모님께는 그 두 가지가 별 차이 없는 존재였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 남편이라도 빨리 시댁에서 분가할 수 있게 노력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소심하고 기도에 앓고 거절도 못하는 성격이라 모아둔 돈을 날리는 건 기본이었고 월급마저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냥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만 모으고 대출받아 집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친구에게 좋은 투자 사업권이라도 돈을 날리고 10배 넘게 오를 땅이라며 구입했다 손해를 보고 아는 사람 도와주려다 사기 사건에 휘말려 피해자에게 대신 돈도 물어줘야 했었죠. 거기다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하면 중간은 가는 회사에서도 소심한 성격 때문인지 맨날 자기 밥그릇 못 챙기고 손해를 보고 있어 입사 동기들보다 한참은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 그런 남편과 왜 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아이 때문이었죠. 하루 건너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에게도 눈 한 번 돌리지 않았고 항상 시부모님께 고생을 하고 있는 저에게만 신경을 써주는 남편이었죠. 그리고 결혼 4년 후 어렵게 얻은 제 딸은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가희를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 힘들다고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생활이 힘들지만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댁에서 생활한 지 20여 년이 가까워지다 보니 고생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땐 고생스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가 가정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던 시절보다는 아주 조금 더 여유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에 노예했던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익숙한 시댁 생활로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던 도중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시작은 남편의 퇴사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남편이 잘못을 해서 나온 건 아니었고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성격이 워낙 소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회사로부터 퇴사의 압박을 받게 되어 제 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퇴사를 제 탓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네가 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면 회사라도 찾아가서 대신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 퇴사하는 걸 보고만 있어? 제가 회사 찾아가서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기 입으로 억울하다 말을 해야지. 저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직접 종이에다가 할 말까지 적어주고 보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안 해요. 아니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예 말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마주친 남편 동료들에게는 회사에다가 잘 좀 말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요. 모르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노력을 안 한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러게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네가 지영이를 좀 잘 챙기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제 탓하라는 시모의 말은 저에게 귓등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앞으로 집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가 걱정되었고
이번 일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남편이 걱정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구박 같은 거 하지 않고 이번 일이 별거 아니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딸의 응원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구매한 종이 한 장으로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산 로또 종이가 1등이 당첨된 거죠. 그 회차에 당첨된 사람도 몇 명 없어 굉장히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이제 시댁에서 분가도 할 수 있겠고 딸아이 교육에도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모두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겠다 싶었죠. 로또가 되었다고 일은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생기는 거니 마음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삶은 변하지 않고 남편만 변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아직 로또와 당첨금을 바꾸기도 전인데 회사를 퇴직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며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씀씀이도 커져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기분이 좋은 남편을 보며 좋기만 했는데 그런 날이 매일이 되니 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우 좋다. 당신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당신 목소리 낮추고 여기 앉아봐. 당신 정말 왜 이래? 기분 좋아서 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이 며칠째야. 그리고 신용카드로 긁은 건 다 뭐고? 그 큰 돈을 한 번에 쓰면 어쩌자는 거야. 아이 정말 왜 그래. 우리 로또 됐잖아. 그럼 좀 써도 되는 거지. 어휴. 돈이 부재하니야? 돈을 쓰더라도 계획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쓰고 만약을 위해서 아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당첨된 로또 용지에 문제라도 있으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걱정도 팔자다. 야, 물건 몇 개 사고 차 좀 바꾸고 술 좀 먹으러 다닌다고 그 돈 줄지 않아. 그러니까 산통 깨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 괜한 걱정하지 말고. 난 또 뭐라고? 로또에 당첨된 남편은 과하게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전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고 다녔고 말투와 표정도 변해 있었죠. 자신감이 과잉이 된 남편보다는 예전에 소집했던 남편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제 잔소리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집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놀러 다녔죠. 화가 난 제가 말하면 눈치를 보긴 했지만 아주 잠시였을 뿐이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남편이 변했더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남편이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부부간의 약속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다 저에게 걸리게 된 거죠.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남편의 소심한 성격과 여자에게 쑥맥이던 모습은 전부 자존감과 자신감이 부족해서 보인 모습 같아요. 로또로 돈이 생기자마자 돈을 쓰는 씀씀이와 살아가는 태도, 거기다 여자까지 바꾸는 걸 보면 말이죠. 물론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들떠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한다면 다시 저에게 돌아올 줄 알았죠. 당연히 이혼을 생각 안 해봤던 것도 아닙니다만 솔직히 이혼이라는 게 애들 소꿉장난 끝내는 것처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드라마나 영화, 소설들처럼 화가 난다고 이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도에 빠진 남편을 데려다 정신 좀 차리라고 했죠. 당신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돈 쓰는 거야 누구든 큰돈 생기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해? 내가 그 여자 머리채 잡고 아버님 어머님 앞에 끌고 가기 전에 조용히 헤어져. 지금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말하면 없었던 일로 넘어가고 다시는 말 꺼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일인지 모르고 그러나 본데 이제는 내가 갑이야.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주는 돈 받아쓰면서 살아. 너 그 나이 먹고 나가서 뭐하고 살래? 남들은 다 편히 살 준비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50이고 또 조금 있으면 60이야. 그러면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하려고? 내가 내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당신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이 집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형편없는 남편, 시집살이만 시키는 시부모님 밑에서 내가 다 꾸려서 이만큼 살았던 거야. 알아? 그런데 이제 돈 좀 생겼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 나보고 여자 끼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솔직히 내가 당신과 살면서 얼마나 억압받았는지 알아? 지금까지 당신 눈치 보고 살았어. 나야말로 당신이랑 살면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좀 편히 살려고 한다고. 그래? 당신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자 만나. 난 당신이랑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떵떵거리며 잘 살 테니까. 이 여자가 웃긴 여자네. 야, 너 결국은 돈 달라는 말 하려고 이런 거야? 내 로또 당첨금 떼어달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알아봤다. 내 로또 당첨금 너한테 줄 의무가 없어. 이 로또 당첨금에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 우리 이혼하자. 내가 혹시나 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 이혼 합의 서류, 여기도 도장 찍어. 뭐? 당신이야말로 나랑 이혼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됐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알지? 나 로또 당첨금 빼면 당신한테 줄 돈 하나 없는 거. 로또 당첨금은 왜 못 받는지 방금 들었고. 그래도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생긴 정이 있으니까 선심 써서 위자료 적어놓은 거야. 거기 500이면 월세방 하나 구하니까 이거 받고 새 출발해. 이 머저리야.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조롱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시부모님들이 이혼을 요구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 하던 게 있었으니 예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제까지 고된 시집살이, 능력 없는 남편과 사는 상황 속에서도 남편과 자식이라는 큰 축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한 축이 무너져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저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돌려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여자가 생겼다고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법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제발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 말은 안 듣더라도 두 분 말씀은 곧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다. 너희가 좀 시끄럽게 다퉈야 우리가 모른 척이라도 하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지영이 갯뜻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이번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니? 지영이 편도 네 편도 들지 않을 거라고. 부부간의 일인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되겠니? 그리고 한번 정이 떨어진 사이인데 그걸 억지로 붙인다고 붙어있겠어? 이렇게 시간 끌어봤자 너한테도 안 좋고 가익해도 안 좋다. 지영이는 뜻이 확고한 것 같던데 네가 잘 생각해봐라. 이왕이면 빨리 좀 결정해서 집안 좀 조용히 해주고. 시부와 시모의 말을 듣자 제가 일회용 소모품이 된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용할 만큼 사용했고 대체품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니 저보고 알아서 버려지라는 것 같았죠. 헌신짝 버린다는 게 딱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저도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죠. 20년 가까이 내 젊음을 마치고 내 열과 성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돈 몇 푼 받고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물어본 건 로또 당첨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당당하게 나왔던 거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현재 남편과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입증하고 상간녀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는 게 전부라고 했죠. 그것들 다 합친다고 해도 남편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나와 생활하자고 하니 앞날이 뻔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제대로 빼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죠. 당신이나 그 여자나 바람난 사람들이라고 꼬리표 달려 있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조용히 합의 이혼 해줄게. 그러니까 가이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게만 챙겨줘. 지금 당신 소득이 안 잡혀서 가이 양육비도 얼마 못 받게 나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때 내 말 듣지 그랬냐? 그럼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지 않아도 되잖아. 뭐 나한테 아빠 노릇 이런 거 바라나 본데 나 그럴 생각 없어. 가이기도 당신 편이던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호랑이 새끼 키우는데 돈을 가져다 바쳐? 거기다 가이가 아들도 아닌데 나한테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해. 소송에서 지면 내가 위자료 다 줄 테니까 그 돈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치욕스러웠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제 자존심 따위를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빌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 당신 마음이 풀리는 거야? 내가 뭐든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가인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어. 그리고 앞으로의 가인 미래는 딱 가인 성인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 빼고는 절대 바라지 않을게.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좀. 아이씨 다시 드러나게 씨. 이거 비싼 거라고. 야, 나 하나 쓰기에도 부족한 돈이야. 거기다 우리 부모님 챙겨드려야지. 내 여자친구 신경 써야지. 그런데 너희들한테 돈을 가져다 바치라고? 그것도 너 닮은 딸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법원에 가서 하소연해. 난 법원에서 해달라는 대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 씨.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의 아빠라고 할 수 있냐고.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래, 그 돈에 빠져서 잘 살아봐라. 너 하는 걸 보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할 게 확실히 보여. 개자식, 쓰레기, 인간 말종.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처자식 버리고 그 돈 선택한 너, 그 돈 때문에 죽으라고 저주할 거라고. 저주 많이 하세요. 나는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테니까. 남편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그날 이후 전 시댁과 남편에게 받을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죠.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 일할 것도 알아봐야 했고 집도 구해야 했습니다. 또 아이의 학교 문제들도 해결해야 했죠. 거기다 이혼 소송까지 하고 있었으니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 끊기게 된 경력 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재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었는데 경력은 한 번 끊기고 나이는 많은 제가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얼마 없었죠. 우선 당장 돈을 벌어야 했기에 가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켜주는 건품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처지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혼과 동시에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홀로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했죠. 그렇게 아이와 둘이 살아갈 준비를 하며 정신이 없던 도중 모르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해왔죠.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남편이 무슨 수작을 벌이는가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하지만 또다시 걸려온 전화와 속이는 것 같지 않은 말에 확인을 하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차갑게 식은 지 오래된 남편의 시신을 볼 수가 있었죠. 그제서야 심장이 벌렁거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저는 형사분들에게 남편이 맞다는 확인을 해주었고 밖으로 나가 가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병원으로 뛰어 들어오는 시부와 시모를 보게 되었죠. 복잡한 머리만큼이나 가슴도 복잡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죠. 남편이 죽기 전 저에게 했었던 행동들로 인해 분노와 짜증, 화도 났지만 오랜 기간 제 옆에서 착한 남편으로 있어주며 느꼈던 사랑과 고마움에 대한 감정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눈물이 제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진정이 된 저는 남편의 장래에 관하여 시부모님과 상의를 하려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몇 분 전 저와 같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두 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분들께 장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 아니다 싶어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자신의 어깨에 올린 제 손을 탁 하고 치며 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년이 누구 몸에 손을 대? 너희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 살려낼 거냐고. 어머님 힘드신 거 알지만 이러지 마세요. 저도 그 사람 저렇게 된 거 힘들어요. 힘들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이혼 중이던 네 남편 젖골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 좋아 죽겠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지. 네 년이 조용히 합의혼 해줬으면 애초 우리 아들이 사고 날 이유가 없었다. 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숨 돌리려 나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저 때문에 답답했다고요? 소송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자신 만만하던 사람이? 죽은 사람 두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이 상간녀랑 여행 다녀오다가 사고 난 거 아세요? 그런데도 제 탓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 탓이죠. 그이에게 정신 차려라, 못할 짓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저 두 사람 갈라놨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자기를 좋자고 여행 갈 일도 없었으니 사고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남편 잡아먹은 년이 내 아들 살려놔.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살려놓으라고. 도대체 왜 남편의 죽음에 제가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아들의 죽음이 제 탓이라며 저를 죽일 년 취급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의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었죠.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배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아왔으니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의리로서 명복을 빌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된 거죠. 남편이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 더 이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없어졌고 부부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마 없는 재산이 위자료보다는 많긴 했지만 그것도 저와 딸 둘이서 살아가기에는 부족할 만한 돈이었죠. 남편의 로또가 있지 않냐고 물으실 텐데 사고로 인해 로또 종이가 손실이 되어 무용지물인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쁘게 살아야 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소송으로 남편에게 큰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면 되었죠. 그런데 또 한 통의 모르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저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다가 과거에 남편과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소심한 성격에 거절도 못하던 남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수시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곁에 있을 때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제 선에서 대신 거절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었지만 제가 없을 땐 아니었죠. 그래서 보험을 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 보험 역시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제가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되어 확인했던 보험이었죠. 큰 돈이 나가는 보험이라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해지를 하라고 했고 해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다른 통장으로 보험을 유지시키고 있었나봐요. 그 큰 돈이 들어가는 사망보험의 수량이니 저로 되어 있었던 거죠. 좋은 일이었지만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보험사를 찾아가 수령할 보험금 내용을 듣고 사인을 할 때까지도 말이죠. 이후 통장에 거액이 들어오고도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서 돈을 조금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내게 큰돈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겨졌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이라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이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노력했죠. 남편이 마지막 순간 내게 잘못을 비는 거나 남편이 내 새로운 출발을 걱정해서 주는 돈이구나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돈의 일부를 시부모님들께 드릴까 싶었습니다. 돈을 줘야 하는 이유도 의무도 없었지만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게 된 돈이니 일부를 드리는 게 맞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죠. 두 분이 함께 어떻게 여기까지.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걸 이제 와서 만나려고 했다고? 그럼 내가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가 좀 기다릴 거 그랬다 라고 할 줄 알았어? 네가 그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라면 받자마자 연락을 했었어야지. 남편 중인 것도 모자라 걔 목숨값까지 챙겨가? 내가 그동안 네 뒤에 숨어있는 꼬리를 못 보고 있었다. 꼬리 9개가 달린 여우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좋은 말로 할 때 그 돈 내놔라. 네가 그 돈 받을 자격이나 있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믿지 않으셔도 좋지만 정말 연락드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사망보험금인데 저라고 이 돈을 받으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두 분께 상의 후에 돈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니 안에 들어가셔서 이야기하시죠. 뭐? 돈을 나눠?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다? 그 돈을 왜 나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남편 죽인 년도 자격이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네가 우리한테 피해보상금이라도 좋아하는 판이야. 근데 어디서 돈을 나눈다 만다 시건방을 떨어? 안에 들어갈 것도 없다. 우리가 왜 아들 죽인 년 쌍판을 보고 있어야 하니? 참말 말고 통장번호 불러줄 테니 거기로 우리 아들 돈 넣어라. 아들 잃으신 분들이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말끝마다 아들 죽인 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 죽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더라면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팔자 좋게 상간이와 놀러다니다 사고를 당하고 있을 때 전 앞으로 딸과 헤쳐나가야 하는 미래를 걱정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외도라는 배신까지 당하면서 말이죠. 그런 상황 모두를 알고 계시는 두 분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죠. 지난 평생 아들 이용해서 며느리 수면 갉아먹더니 이제는 죽은 아들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시겠다고요? 이 돈이 왜 두 분 돈이죠? 애초에 제가 나누지도 않아도 되는 돈이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제가 내 남편 잡아먹었다고 하는데 바람난 년이랑 물고 빨고 하려고 간 여행에서 사고로 죽은 게 내 탓인가요? 상간녀와 헤어지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아내가 있는데 여자에게 정신 팔린 당신 아들 잘못 아닌가요?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온 것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내게 거짓말했던 당신들, 나를 고생시켰던 당신들, 또 능력 없고 자신감도 없는 남편. 이런 상황에서도 난 버티고 지금까지 가정 지켜왔어요. 왜? 그래도 남편이 날 사랑하니까. 내게 좋은 남편이고 가희에게 좋은 아빠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당신 아들이 산산조각 낸 거잖아. 내가 당신들 집안에서 겨우 버틸 수 있는 힘마저 빼놓은 게 당신 아들이고 그걸 동조한 게 당신들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잘못이라고? 피해자인 사람한테? 웃기는 소리 집어치워. 나도 더는 당신들 안 봐줘. 아니 못 봐줘.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려고 한 돈도 받을 생각하지 마.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말을 하고 뒤돌아서려고 하자 시모아 시부는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안 주겠다고?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내가 말 실수한 건 인정하마. 그런데 너도 엄마이니까 알잖아.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떨지. 그래서 내가 말이 잘못 나왔던 것 같아. 내가 취소할 테니 우리 그 돈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 이제 와서 돈 못 받겠다고 하니까? 아 그래. 지금 이 상황에 딱 쓰일 말이 있네. 당신 아들이 내게 했던 상황과 비슷하거든. 내가 당신 아들한테 가희와 살아가기 위해 조금만 도와달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법대로 하라고? 당신들도 법대로 해. 난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오늘은 이렇게 그냥 보내는데 다음번에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를 테니까. 제가 한 말의 심각성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건지 시모아 시부는 이후에도 저와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찰을 불러 쫓아냈죠. 어차피 이사를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며칠만 참으면 되었고 이사를 가고 난 뒤에는 시모와 시부 모두 포기를 했는지 다시는 저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두렵기만 했었던 새로운 삶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뭐라고 해야 할까?
이제서야 저 박쥐의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집도 제 취향대로 맞춰서 꾸며가고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모두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생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며 저다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 상황에서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